성함이 백은영 강사님이시고요.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나오셨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주요 경력의 활동 경력 보니까 그냥 역에 모자랄 정도로 이 중에 좀 가득이십니다. 그래서 저서도 한 6권 정도 이상 출간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부모 교육에 대한 강의, 출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훌륭하신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연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을 여기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백은영 강사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에 들리세요? 예. 오늘 아이의 감성 능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제 오긴 했는데,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 IQ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예. 왜냐하면 IQ는 인공지능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잘하거나, 아예 그냥 공부를 좀 놓아놓고 다른 쪽의 것을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 더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EQ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그리고 다중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 다중지능은 뭔지 좀 들어보셨나요? 다중지능은 8가지 지능을 이제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IQ는 과거에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능력만을 이렇게 측정했다면, 다중지능은 아이의 잠재 능력을 8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대인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뽑아서 그게 만들어진 게 EQ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다중지능이 늦게 들어오고 EQ가 먼저 들어와서 EQ가 먼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중지능이 있고 나서 그 중에서 2가지 영역을 뽑아서 EQ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어머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EQ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어머님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제 저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 전화번호를 좀 찍어 가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 잘 받거든요. 예. 전화 정말 잘 받아요.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강의 좋았어요. 문자만 남겨도 저는 그 문자 보고 전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은 9시에서 10시, 11시 요쯤이에요. 저녁에. 그쯤이면 어머님들 좀 편안해질 시간이죠. 예. 넘길게요. 그래서 정서지능이 21세기 생존 능력인데, 저는 이제 2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죠? 궁극적인 목표. 좋은 직업 갖기. 좋은 직업을 왜 갖죠? 돈 많이 벌려고.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죠? 행복해지려고.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독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독립. 우리가 공부를 시켜서,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의 행복이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려면 경제적인 독립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측면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생명의 문제는, 이런 거 있죠. 요새 아이들 왕따 사건들 많이 나죠. 그 왕따가 사실은 EQ가 낮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왕따를 시키는 애는 그 왕따 당하는 애의 마음을 공감을 못하는 거죠. 얘가 왕따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거 공감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맞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걔도 EQ가 낮은데, EQ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의 감정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결정타가 뭐냐면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쵸? 왕따 당하던 애들이 결국엔 나쁘게 결말을 짓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적인 측면에서 이 EQ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어머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여쭤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이잖아요. 혹시 중학생 자녀 있으세요? 중학교 몇 학년이세요? 2학년. 그리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고등학생이 있다. 초등학생 자녀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엄마들한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오늘 전반부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나오고 예전하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교육은 똑같이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머님들한테, 제가 정말 저 6권의 책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핵심,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거를 정서진흥과 버무려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1시 반까지죠. 예. 그래서 많은 거를 나갈 수는 없지만 제가 엑기스만 해서 어머님께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6권의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미래형 아이로 키우자는 거예요. 미래형 아이. 그런데 제가 그 책을 6권을 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들이 미래형 아이로 키우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잠깐만. 모든 시대에는 스마트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모든 엄마들이 스마트맘이 좀 돼야 되겠다. 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각 시대마다 스마트맘들이 있었더라고요. 원시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사회에도 있었고 농경사회에도 스마트맘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여성 집단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스마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거를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소명을 갖고 제가 강의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맘이 뭐냐? 이건 제가 내린 정의예요. 스마트맘은요, 그 시대가 원하는, 그 시대의 가장 고급 정보에 우리 자녀를 접속시키는 엄마예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키워내는 엄마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의 인재로 좀 키워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 내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인재. 이게 이제 스마트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스마트맘이 없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경사회에도 스마트맘이 있었는데, 요게 한번 위에 가서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미래형 아이로 키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가 변한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죠? 산업사회 때 살았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님들은 3차 산업시대에 살았고요. 아이들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어요. 그럼 시대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까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대는 변했는데 이렇게 교육시켜서 불안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3차 산업시대에 살았고 3차 산업시대가 원하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저는 그대로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마의 강한 직관이죠. 이상하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재상이 변했는데 그 인재상에 맞는 또 교육이 변하거든요. 인재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3차 산업시대에 키웠던 그 교육과 4차 산업시대에 키워야 할 인재의 교육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시대에 스마트맘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엄마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로 키울 그 교육의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내가 배웠던 거와 똑같은 3차 산업시대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경쟁력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해서 어머님도 주로 애들한테 무슨 말 써요? 오늘 아침에 무슨 말 하고 왔어요, 애들한테? 빨리빨리, 그리고 또, 빨리 밥 먹고, 빨리 학교 가고, 시험공 빨리 하고, 빨리 숙제하고, 빨리빨리.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하고 그야말로 감성적인 교류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사회 인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유명한 기업들 있죠? 세계적인 기업들 한번 대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내 아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런 기업 없어요? 구글, 애플, 아마존,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창의력. 그렇죠. 창의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안 들려. 뭐? 자율성. 그리고 또, 알기는 다 아시네. 주도적. 그렇게 키우고 있나요? 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수업하고 연관 지어서 보자면, EQ가 뛰어난 집단이 만든 기업들이에요. 애플은 그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 지구상의 권력을 대중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이상 권력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그 촛불 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란요, 보는 자예요.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성이 산꼭대기에 있고, 교회가 산중턱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농노들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글라스 낀 사람 앞에 가면 조금 주눅 드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눈이 안 보이잖아.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눈을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대중들에게 권력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측은지심, 공감 능력, 감정이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은 어때요? 구글은 그 회사 들어가면 굉장히 즐겁다는 거 아니에요? 놀이터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의 감성을 느낀 거죠. 인식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감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깔아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버 택시 같은 거 보세요. 우버 택시를 만든 사람이 이랬다는 거죠. 자기가 택시를 잡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시간 너무 아깝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1시간이 걸렸으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그 1시간이 걸린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될까?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택시를 아이디어를 짜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EQ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정서를 돌보는 시간이 과거처럼 사교육 띄고 옆에 애들보다 성적 이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그 사람의 일화를 보면요.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어요. 화목했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가정의학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하고 병원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항상 가정이 좋으니까 이 아빠가 병원에 안 있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의 간호사는 맨날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와야 돼.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혼잣말로 아유 병원에 환자가 오는 걸 좀 내가 이 집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커버그는 아버지랑 너무너무 관계가 좋고 서로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커버그가 아빠가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를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아이가 환자가 오면 거기서 띵동하면 여기서 띵동해가지고 아빠가 달려가는, 그러니까 간호사의 그 수고도 덜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게 저크넷이라고 이 저커버그가 처음으로 만든 네트워킹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페이스북을 만든 거죠. 이제는요, 머리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감성을 지니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가. 그 토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작게는 엄마, 그리고 넓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친구, 학교, 이렇게 넓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려면, 정말로 이 가정에서 정말 이 풍성함을 느껴야 돼. 정서적인 풍성함.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인재상이 변하고 교육이 변하면요. 뭐가 변하냐? 이 교육 선발 제도가 변해요. 왜냐면 그 교육을 잘 받았나?
선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학력고사에서 수능에서 지금 뭘로 변해요? 학생 종합 전형으로 변하잖아요. 종합 전형. 이게 뭐냐 하면 나라에서 원하는 인재의 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발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력고사는 어땠죠? 고3 때까지 누가 더 암기를 많이 해서 푸는가. 그래서 그때는 IQ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애가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은 언제의 시험 시스템이냐면 정보화 사회 때. 정보화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한 1994년 요쯤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생겼는데 그때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우리 애를 91년에 낳고 나서 매년 학력고사 시험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어떻게 시험 유형이 변할까?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체득해야지 그거를 이제 하니까. 그런데 94년 시험은 지문의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진 거예요. 과거는 한 요 정도였다면 뭐 반 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능이었거든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누가 독해를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지문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오히려 안 나오면 더 잘 그 아이를 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학력 시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발표했죠. 수학력의 시험 파일을 점점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덕후를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덕후의 시대예요. 덕후 뭔지 알죠? 하나의 필 꽂히네. 덕후의 시대. 곤충이면 곤충, 거머리면 거머리. 예, 그 하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걸 아주 깊이 공부한 애, 그 아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정말 이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국영수 학원 절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 아이들의 시간이. 왜냐하면 지금은 컨텐츠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컨텐츠, 얘가 무슨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 얘의 성적이 몇 점인가가 아니에요. 얘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컨텐츠 쌓는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초등학교, 알기는 다 알아. 참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똘똘한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돼. 네, 진짜예요. 저희 아들, 저는 둘을 키웠는데 이런 교육을 제가 큰 아이는 4학년 때,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켰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는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했고요. 감이 안 오시죠?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그리고 둘째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스카우트 돼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지금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3번을 바꿨어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연봉이 계속 뛰면서. 근데 그 얘가 다녔던 그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규정이 있어. 학력 불문. 학력 불문. 우리 아이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 우리 두 아이들은 밥을 안 먹고 다녀요. 왜냐면 회사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떠니? 몇 명이서 일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엄마, 내가 학벌이 그 중에 제일 높아. 대학교 3학년 휴학인데. 뭐 중졸, 고졸, 고퇴 이런 애들이 우르르 모여서 몇백억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걔 하나가 500억을 창출한대요. 여러분들 마약백이라고 알아요? 그거 요새 없는 집 없죠? 그거 나온 회사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이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옆집에 자기 부모를 위해서 현금으로 64억인가를 내고 집을 사줬다. 청년 창업가. 그분이 35인가 33이에요. 3년 만에 3천억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마약 베개를 누군가 개발했을 때 오케이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EQ거든요. 엄마들이 베개는 한번 메밀 베개 사면 메밀 베개 바꾸기 참 힘들죠. 마음이 안 되죠. 근데 맨날 애를 이렇게 베개 하면서도 찝찝해. 이거 찐득이 안 생길까? 그 베개님만 계속 빨아도 뭔가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해결책을 낸 거죠. 그래서 그 베개 자체를 그냥 빨고
네, 그 자체를 빨고 이렇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도 써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21세기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EQ라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에서는 지금 로봇이 주문을 받는다고 그러죠. 음식점 가면.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뭐 드시겠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러면 저는 아무거나를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얘기를 들어도 척하고 아는 거죠. 아니면 뭐 제 주머니 사정에서 어디로 가시죠? 하거나, 이 어머니는 육류를 좋아할 것 같다면 뭐 고기를 드실까요? 이게 돼요. 근데 로봇은 아무거나 하면 멘붕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인간이 그걸 만들겠죠. 아무거나 했을 때는 랜덤으로 돌려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랜덤으로 돌렸을 때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게 EQ인 거예요. 그래서 정서 지능을 높이려면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는 제가 정말로 잘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 두 남자아이와 밤을 새면서도 아직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이 막 항의를 해. 선생님 저도 아들 둘인데 왜 선생님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고. 근데 저가 잘한 게 뭐냐면 초등기 때 성적을 부여잡지 않고 관계를 부여잡는 엄마였어요. 여러분들 성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몰라도요, 중학교 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몰라도 고등학교 가면 알게 돼요. 그런데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가 지금이 참 좋은 시기고 약간 늦은 감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유아기가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되돌릴 수는 없고. 그 와중에 그래도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관계를 부여잡기 좋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럼 관계 부여잡는 거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까요? 어머니들이 막 설거지 할 때 아이들 꼭 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그랬을 때 아이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한번 해보죠. 만약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잠깐 기다리랬어요. 그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느낌이. 그렇죠. 무시당한 느낌. 엄마는 지금 하는 설거지가 나보다 중요하구나. 자존감이 막 내려가는 거죠. 그게 계속 뭐 몇 번 지속이 된다. 이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엄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말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중학교가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는 사춘기, 잠을 자는 사춘기, 집을 나가는 사춘기로 이게 섹션이 나뉘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애들이 얘기하면 물 내리고 식탁에 앉아서 뭐 할 말 있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음악을 듣다가도 저는 항상 딱 끄고 들어요. 뭐냐면 네 말이 이 음악보다 엄마에겐 더 중요해. 엄마는 너가 더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와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게 생기면 결국에는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감정 조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EQ가 높은 아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이해되셨죠? 한번 우리 이거를 외워보죠. 일단은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하면 인재상이 변한다. 인재상이 변하면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변한다. 교육이 변하면 나라에서 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 제도가 변한다.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인재 선발 제도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와중에 내 아이가 지금 사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 있어요. 그런 엄마. 저는 진짜 놀랬던 엄마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와서 여러분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자녀에 대해서. 무슨 소원을 비시겠어요? 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잘하는 일 해서 뭐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한 엄마가 첫 번째 공부요, 두 번째 공부요, 세 번째 공부요 이런 엄마를 봤어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엄마가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픔이 있는 미해결된 어떤 문제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할까?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공부 잘하는 인재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인재는요, 어떤 애가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왜 우리 그 영재 그 수요일 날 하는 거 있죠? 뭐지? 영재 발굴단. 거기 나오는 애들과 같은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애들은 공부하란 말 안 해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좀 평범한 아이들, 이제 엄마랑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 애가 똑똑해지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 났을 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학자들이 너무너무 막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지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공부 리스크라는 말이 결론이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생긴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생겼냐 하면 중산층에서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내 아이를 미국 사립대학을 보내니까 이 아이가 좀 돈을 융자를 받아서라도 얘를 키운 거죠. 그러고 나서 둘이서 벌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나니까 아빠 실업자 되지, 대학생 아이들 졸업하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취직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가 벌어져서 대출금 못 갚다 보니까 정말 2008년도 뉴스에요. 중산층들이 텐트 치고 잤어요.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저께, 며칠 전에, 요번 주에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사립대를 졸업하는 순간 억대 그 빚을 져서 앞으로 인생이 희망이 없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도 벌고 나도 번다. 그래서 얼마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가면 그 아이가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또 원트는 뭐냐 하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면 부모가 교육 투자를 한 3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오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45세 정년. 그러면 이 아이가 한 30언저리에 회사를 들어가서 15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임원이 돼서 15년 근무하면 굉장히 해피하죠. 고액 연봉에다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5년 근무하는 거는 가장 말단 직업의 월급을 받으면서 15년 근무하고 그 다음 몇 살을 살까요? 45세 정년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살까요? 어머니, 지금 우리 시어머니도 90이세요. 80에 살면 참 좋겠죠. 80에 살면. 네. 120 아니에요. 제가 공부할 때 150이라고 그랬거든요. 150살.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몇 주인가 전에 200살까지 산다고 나왔어요. 징그럽죠.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조금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썼거든요. 근데 200살이라고 나와서 여보 우리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하죠. 왜 150, 200이 나왔냐면 2050년도가 되면요. 뭐가 발명이 되냐 하면 우리가 3D 프린터 아시죠? 3D 프린터에 우리가 프린터에 잉크 넣는 것처럼 3D 프린터에도 잉크를 넣어야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들려면 뭐 석유 잉크가 거기 넣어야 되겠죠. 이게 석유 화학 제품이니까. 그런데 2050년도에 무슨 잉크가 개발이 되냐면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잉크가 개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장기 교체할 수 있는 잉크가 개발이 돼서 몸 두 가지만 빼고 이 뇌와 그리고 혈관. 그래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체가 되니까. 지금 2050년 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15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단 돈 있는 사람. 네. 근데 그게 200살까지라고 또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1억이 현금으로 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가면 없다예요. 전부 다 엄마들.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없으면 내 나이가 돼도 없다. 사교육을 하는 한. 여러분들 구조 생각해 보세요. 남편 월급 갖고 오면 생활비하고 뭐하고 조금 저축하고 대출금 갖고 사교육하면 끝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경고를 날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은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이제 저보다 7살이 많거든요. 은퇴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ROTC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의 비슷해요. 다 그 당시에 ROTC 나오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정년까지 있다 나오신 분들이라 수준이 다 비슷해요. 큰 부자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그만한데 은퇴하고 나니까 확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뉠까요? 어떻게 나뉠 것 같으세요? 아직 상상이 안 되시죠? 자식 잘 키운 거. 근데 그 은퇴한 아빠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다 배반당했어. 다 배반당했어. 그래서 지금 막 다 울상들이에요. 자식한테는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변했냐? 보통 그 나이에 60대 남편들이 시골 출신들이 대학 와서 소 팔고 땅 팔아서 와서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ROTC 해서 그 다음에 갔죠. 그러면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번 돈을 그냥 차곡차곡 모아서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10년 전인가 펀드 반토막 나고 이래서 그때 반토막 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더 갈리는 게 뭐냐면 집에 돈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사람과 유산을 안 받고 그냥 자기 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옛날 삶을 그대로 유지해요.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 퇴직금 받은 거 뭐 많으면 뭐 몇 억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 몇십 년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억 만들기를 제가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어요. 1억을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제가 수준에 너무너무 절약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 했을 때 10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쓰자면 3년밖에 안 걸려요. 한 300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3년밖에 안 걸리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의